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 걸려오면요, 가급적 꼭 받아주십시오. 라디오 뭐 드시냐, 뭐 듣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듣고 있다 답해주시면 저한테도 힘이 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두 분께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 이야기 가득 차 있는데 쉽게 풀어드리는 월요 법률회, 송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네, 조윤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윤상입니다. 예. 그 전에 세 변의 합의였는데 제가 임의로 두 변의 합으로 바꿨다가 예, 그럼 한 분 안 나오시면 한 변의 합으로 가. 그건 합의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결국 월요 법률회로 바꿨습니다. 송 변호사님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수요 밀식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네. 월요 법률회도 그에 필적하는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선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조금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매도 먼저 맞는다고요. 월요일 날 법률 이야기 좀 머리 아프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여기서 공부하고 가시면 일주일 뉴스가 편안해지십니다. 위로가 됐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모인 이유는 직접 출석해서 입장과 여러 가지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한 다른 반론, 내 입장 제기하겠다로 알려졌는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굉장히 현안이잖아요.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신변 안정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조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나오게 된다고 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뭐 경호처를 중심으로 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 총력 투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무력 사용을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저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위험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미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으니까 그걸 이유로 해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변론기일 이미 5회까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2회 변론기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출석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평가뿐만 아니라 법률적 평가까지도 같이 함께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설 연휴 전에 한 번은 출석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체포영장의 집행, 즉 신변의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기일은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대로 가면은 설 연휴 전에 지금 변호인단 쪽에서 나오는 얘기와 같이 출석할 수 있을지가 매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16일, 21일, 23일. 그렇죠. 왜냐하면 설 연휴가 지금 이제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됐기 네. 때문에 25일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대략 27일까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비공개돼 있습니다. 비공개이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들 네.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14, 16, 20일, 23 이렇게 네네. 네 번의 변론기일이 설 연휴 전에 있는데 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그것보다 더 길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신변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한다면 네. 설 연휴 전에 출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른바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헌재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연휴 전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네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그 수사기관과 즉 공수처와 조율을 해서 네. 자진해서 출석을 하고 네. 이 자진해서 출석하기에 앞서서 헌재도 출석을 해서 네. 좀 한꺼번에 자진해서 나가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렇게 자진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면 체포라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지금 당장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뭐 일정을 조율한다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죠. 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체포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를 위한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가능은 한데 예.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입장과 모습을 본다면 예. 그런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조율을 한다면
체포영장 집행 시기라든가 아니면 뭐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되어서 정도는 뭐 조율을 여지가 있을지언정 저는 자진 출석의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이런 말도 나왔어요. 탄핵 심판이 다 결정되고 난 뒤에 뭐 사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 수사로 내란을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 결정 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라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탄핵 심판도 안 해 이런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피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려고 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네. 그리고 법원에 적법 유효한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걸 뭔가 협상하거나 흥정하듯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뭐 두 변호사님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재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판에 관여되어 있는 뭐 피고인도 있고 피의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180일이라는 원래 기간이 있는데 충분히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절차에 관해서 당사자나 변호인이나 대리인이나 다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네. 다만 절차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우리가 12월 14일에 사건이 접수가 됐기 네. 때문에 180일을 채우게 되면 이제 6월 초가 네. 되지 않습니까? 4월 18일에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결정할 것이냐 지금 이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적어도 2명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네. 그 기간 동안은 충분히 피청구인에게 방어권을 주고 네. 절차 진행도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헌법재판은 어쨌든 전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최대 다수 국민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수긍, 납득, 승복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려고 들면은 뭐 헌재가 얼마든지 빨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것이 아닌 한 네. 최대한 좀 피청구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서 최대 다수 국민들이 수긍하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심제잖아요. 방어권 충분히 안 주면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라든가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뭐 그 당사자의 주장 요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많이 배려해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충분히 방어권 행사할 필요도 있고요. 네. 물론 3심까지 가는 재판 제도긴 하지만 네. 1심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네. 그런 배려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헌법재판소 사건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직권주의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네.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헌법 질서 수호라는 대명제를 준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네. 180이라는 날짜 자체도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을 채운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180일까지 만약에 결정을 늦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대통령이 부재되는 상황이에요. 권한대행 체제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난다고 하면 또 60일 또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네. 대통령 선거를 하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나름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전 대통령 당시에도 91일 만에 결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안보다 지금 사안은 더욱더 명쾌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증거들이 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더욱더 짧아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미 5회의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그렇게 많은 변론기일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빠르면 2월 말쯤 되면 그 결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뭐 지금 헌법재판소가 서두르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론 준비기일까지의 시간을 공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눈과 귀가 쏠린 이유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계속 지금 더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만 형법상 내란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구체적 내란 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형법 위반 여부를 다루지는 않는다. 이 논란이 팽팽한데 여전히 이게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 두 분과 막 설명을 해도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른바 유튜브 쪽에서는 막 계속 싸우는 근거로 삼고 있거든요. 한 번씩 정리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그 일부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는 이유로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헌재의 판단이 상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은 상반되는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는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에서 그 분류해 놓은 소추 사유의 법률적인 주장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네. 이것은 일관된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미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해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하는 것 아니었어? 이게 지금 적지 않은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십니다. 예. 그러면은요, 야당도 여기서는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계속 이것을 수긍하고 납득하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고 적어도 일부의 국민들은 계속 거리에 남거나 그분들과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한민국에 깊게 고립해입니다. 네.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선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쟁점은 네. 사실상 배제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죄라는 형법상 잘못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란죄가 제외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란죄가 성부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80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법이 180이라는 날짜를 정해 놓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의 그런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으로 180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근데 만약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 다투기 시작하면 각종 증인신문이라든가 사실조라든가 각종 문서 제출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180일을 채우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형사재판도 내란죄 혐의로 진행이 될 텐데 형사재판은 결코 짧은 기간에 끝날 수가 알겠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네.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좀. 네. 그 문제는 그 탄핵소추 의결서는 민주당이 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란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법률적인 주장은 제외한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쉽사리 수긍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국민의힘의 어느 국회의원과 내란을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뺀다고 하니까 납득을 못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두 가지의 절차를 동시에 보고 계시죠. 네. 이 탄핵 심판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지연 전술이 동원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왜 탄핵 심판은 빨리 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고만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이죠. 요건 제가 한마디 네. 좀 드려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일단 아니죠. 그리고 내란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일 뿐이고요. 선거법 재판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180이라는 규정 자체가 이런 지금 대통령의 그런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네. 규정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거랑 이재명 대표의 알겠습니다. 재판은 전혀 별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순 비교는 어려운 사안이긴 하고요. 왜 180일 이내라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두 분의 얘기가 같지만 다른 얘기 또 다르지만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야당이 대폭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했다라는 특검법 수정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외환죄를 포함시키고 수사의 범위가 또 무한정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6시간 비상계엄 6시간 전후로만 하고 외환죄는 빼라.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도 있었고 또다시 특검법도 충돌하고 있는데 이 특검법도 사실은 평소에 자주 보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려워요. 일단은 야당의 수정 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부결됐지 않겠습니까? 재표결에서 부결됐죠. 부결되었었는데 대폭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야당 추천이 아니고요. 지금은 특검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의 추천에 대해서 받아들인 셈이고요. 그리고 그 규모도 줄였습니다. 네. 특검의 규모도 줄였고 특검의 조사 시기도 네. 대폭 줄였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뭐 위헌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다. 네. 심지어 이번에 법무부 장관 대행의 경우에도 기존에 주장했던 그런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되었다라고 발언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외환죄를 추가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여기 특검법에 대해서 좀 뭐 반대를 하고 자체 특검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 저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게 그럼 본인들의 그런 국민의힘 자체의 안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미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이미 내란 특검법이 발의되고 부결될 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안을 만들지 않다가 이제 와서 또 만들겠다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아마 그 안조차도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 진정성도 의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아마 시간 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준 네. 것, 이 부분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들이 여러 번 국회를 통과했다가 국회로 되돌아오면 부결되고 폐기되는 악순환을 겪었잖아요. 네. 그 원인은 사실은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법안으로서 민주당이 간접적으로나마 인정을 한 셈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내지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이냐 이건 좀 부당한 공격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 이게 수요일에 국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네네. 목요일에 야당이 새로운 안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에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을 낼 만한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오늘 의총을 해서 이 특검법에 관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특검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국군의 해외 파병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가동,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이런 것들을 전부 수사 대상에 넣어놨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 형사소송법 이런 걸 또 다 적용 배제한다고 그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가 브리핑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에 대한 것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결합시켜 보면요, 대단히 민감한 우리 그 군사기밀 또 국가기밀 이런 사항들이 여과 없이 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죄를 추가시켜서 뭔가 밝히고 싶은 또 민주당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죄는 최근에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막 방금 말씀하신 것들 이외에도 뭐 NLL에서 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도 이번에 한꺼번에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추후에 또다시 외환죄와 관련돼서 새롭게 특검이 발의된다거나 새롭게 수사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에게도 의혹을 해결하는 데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각종 그런 뭐 군사적 기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공개된 게 아니죠. 특검이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네. 특검이 모든 사실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수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밀행성은 분명히 유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수사에 필요한 측면에 있어서만큼만 그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나친 부분은 아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야당 특검 법안에 브리핑 조항이 엄연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특별검사가 무제한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도 브리핑을 해서 국민에게 노출될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건 뭐 특검이 어떻게 지금 또 수정이 될지 통과된 이후에도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모두 다 사안의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치적 이익 혹은 불이익에 대한 관심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좀 잘 걸러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내란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철저하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배제하고 있고 특검 이름도 비상계엄 특검을 논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국민의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란 혐의 관련해서 내란을 선전하거나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일반인이라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전용기 의원이죠 민주당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무고죄로도 고소할 수 있고 이건 굉장히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다 이렇게 팽팽한데 앞서 저희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아주 명백한 위법일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단순히 의견 표출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논란이 좀 컸어요. 일단 송 변호사님. 아니 애초에 내란 선전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선전죄는 종료된 내란에 대해서는 네네. 그걸 뭐 동조하는 내용을 밝히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네. 그 12.12.517에 대한 판례입니다. 네. 비상계엄이 내란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요. 네네. 그 비상계엄이 종료됨으로써 내란이 종료됐다고 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선전죄로 처벌이 불가능한데 마치 처벌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처벌되지도 않는 조항을 가지고 처벌된다고 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종래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그런 것을 중시하는 정당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코스피가 500 간다.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초반에 잘 맞아서 굉장히 그 다음 아고라 같은 데서 경제의 신으로 불렸던 미네르바라고 하는 네티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듣는 그렇죠. 분이네요. 그분이 나중에 구속도 됐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굉장히 네. 강력하게 같이 맞서 싸웠거든요. 네. 나중에 전기통신기본법 위헌이 나와서 그분 석방되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역으로 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이걸 내부적으로 뼈아프게 돌아보고 자성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죄명 자체를 내란 선전죄라고 특정을 한다고 하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내란 선전죄 그런 구성 요건상 네. 아마 처벌에 이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내란 선전죄는 내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 내란이 종료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선전죄가 처벌되지는 않을 수는 예.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최근에 한번 불거진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뭐 중국 기자들과 무슨 대담을 나눴다라든가 뭐 네. 이런 식의 것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뭐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 가짜 뉴스가 지금 엄중한 시국에 각종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죄명 자체가 내란 선전죄가 아닐지언정 다른 법 충분히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네. 그럼 위반죄도 처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재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첨예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고죄 맞고발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뭐 강요, 협박 이런 걸로 고발한다고 네.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뭐 네. 대변인만 했던 게 아니고 지금도 법률자문위원을 하고 네네.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이 법률자문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원래 그분의 성정은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정작 고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너무도 이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맞고발을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호처 지도부 경호처장도 지금 사퇴를 했고 사임을 했습니다. 경호차장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찰의 어떤 집행 수사에 따른 경호처 지도부에 대한 압박이 좀 먹혀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체포영장은 좀 탄핵 심판 결론 이후로 미루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앞서도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거나 좀 상황을 바꾸거나 뭐 여러 가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조변삼 변호사님. 저는 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체포영장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발부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된 이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의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죠. 3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1차 영장 집행의 경우에도 극렬히 반대를 했죠.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라든가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철수하고 불발되어 바가 있긴 하지만 그 뒤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네.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일방의 그런 뭐 무리한 방해로 인해서 그만두는 것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비난이 굉장히 거셌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경호처 내부에서도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위법한 그 영장 집행에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미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는 3차례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의 경우에도 오늘 아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네. 3차례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체포영장을 2명에 대해서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다음 이번 체포영장 집행 단계에서는 이런 몇몇 소수의 그런 강경파로 분류되는 경호처 지휘부를 체포하는 식으로 아마 영장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경호법하고의 충돌은 없나요?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경호법을 근거로 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경호법에 대해서도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경호법 자체가 대통령의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대통령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뭐 해코지를 하는 게 네. 아니죠. 단지 강제로 데려와서 네.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앉히겠다는 것뿐입니다. 네. 검사 앞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신체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죠. 안전하게 검사 앞에 데려다 와서 앉히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경호법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경호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내란죄 형사소추 대상자죠. 피혐의자죠. 혐의자죠. 그리고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호법을 들먹이는 거는 저는 뭐 법리적으로 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절차 문제는 계속 제기되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지혜를 발휘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미 법원이 발부한 적법 유효한 체포 영장이니까 어떻게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법치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뭐 그런 시각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집행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네.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12월 3일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평가마저 일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달라질 가능성 마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을 굉장히 둔감하게 여기는 국민들도 현실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의 생각은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걸 중시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집행 과정에서는 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사태에 대한 평가마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빨리 출범을 시키고 공수처가 사건을 특검에 넘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법 밖에도 생각할 것들이 많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